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즐기며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위축되고 불안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80대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80대를 건강하고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15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외로운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80대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밝고 건강할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은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데 그분은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입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그저 마음을 다르게 먹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80대를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목표를 찾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0대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대가 넘으면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가짐이 실제 나이를 결정합니다. 같은 70대라도 젊고 활기찬 분들이 있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몸도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반대로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반응합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 행동도 젊어지고 건강도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학자 중에는 80대 이후에 더 활발하게 활동한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능성을 스스로 막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70대, 8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삶의 태도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위축된 채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즐거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반면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70대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것이 인생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최근에는 70대, 80대에도 스마트폰을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하루하루가 활력 있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항상 삶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시대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젊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생각을 가지면 몸도 그에 맞춰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뇌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하는 것도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체 건강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혈압이 낮고 면역력도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몸에서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보다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긴장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과하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고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고 자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노력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접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소통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서 젊은 사람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해보자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유행과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단조롭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노년기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쌓아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서운함도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를 줄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섭섭함을 계속 꺼내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추억이 됩니다.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풀어가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대화할 때는 비난보다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노력하면 더욱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쌓아두기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립심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의존적인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들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미안해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고 주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의 경제적인 자립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과 가족 간의 유대감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큰 돈을 벌기보다는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불안을 줄이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정입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되 정서적으로는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것이 왜 더 행복할까요?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은 자립심을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도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식사하거나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생각보다 서로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커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8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목표가 없는 삶은 무료하고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8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가지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보다 나는 아직도 도전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채워지면 외로움이나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80대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배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은 노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하루가 더욱 즐거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취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노년기의 보람을 느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어린이 교육 봉사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실하고 즐겁습니다. 결국 취미와 봉사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삶의 보람을 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느끼는 것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인생 전체가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하루하루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면 남은 인생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갈 때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지속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80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마음가짐 중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세가) 되면 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60세부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그가 100세까지 지켜온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백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몸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만성 피로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그는 60세 이후에도 아침에 활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백세 의사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1시간 걷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운동 효과. 걷기는 백세 의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를 적당히 움직여주고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걷는 시간을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효과도 걷기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걷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 같은 노년기에 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의 중요성. 백세 의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철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식사 습관 중 하나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소식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며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었으며 단백질은 생선, 두부, 계란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서도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중 증가와 위장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그는 물 섭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을 충분히 수분 공급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내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식단 관리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그는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은 백세 의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신 건강을 위한 꾸준한 노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과 심호흡. 백세 의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심호흡을 병행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겼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바람을 느끼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백세 의사는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그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백세 의사는 이를 몸소 실천하며 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책 읽기와 새로운 것 배우기로 뇌 건강 유지. 백세 의사는 매일 책을 읽으며 지적 자극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익히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계속 발전한다고 말하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퀴즈나 퍼즐을 풀며 뇌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서와 학습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 읽기와 새로운 기술 배우기는 100세 의사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안정감 찾기. 100세 의사는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소통은 그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하다고 말하며 가족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지지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호회와 자원봉사로 사회적 유대 강화. 사회적 활동은 100세 의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와의 작은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기. 100세 의사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활력을 주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삶을 체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친구들과의 작은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약속도 철저히 지켰으며 이를 통해 신뢰와 유대를 깊게 다졌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려 노력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만남은 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이가 들어도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4.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습관.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 운동. 백세 의사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허리와 다리를 늘리는 동작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가며 균형 감각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작이나 천천히 걸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통해 낙상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는 노년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의 건강 체크 혈압, 혈당, 체중 관리. 백세 의사는 매주 한 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가정용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을 점검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그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방치하면 관절 부담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꾸준한 물 섭취와 간단한 해독 습관. 물 섭취는 그의 건강 유지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신체 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해독을 위한 간단한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또한 알코올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물과 허브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겼습니다. 이런 선택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을 참고하여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과 그 이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 과거의 실수와 후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가족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굳이 다시 꺼내어 가족의 걱정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재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굳이 가족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불필요한 충고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 중 한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비밀. 개인적인 재정 상황.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 상황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투자 계획 또는 특정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때로는 가족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동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의로 조언을 하거나 계획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비교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소득 차이가 공개되면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 내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나 사적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애나 사적인 관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연애 상황이나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애나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애에 대해 알고 나면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과도하게 퍼지게 되면 개인의 이미지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이나 직장 내 관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친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만 상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건강 문제나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좋은 의도로 과도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강력히 추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스트레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심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안을 주려는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지나친 공유는 개인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회복 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지나친 개입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상의했을 때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맞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한쪽의 선택이나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가 초래하는 부담감. 비밀이 전혀 없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비교나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제목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경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결정까지 가족이 간섭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비밀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